지금 9월 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33번부터 해서 45번까지 정리를 할 건데, 자, 먼저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조리개가 지금 닫혀가지고 좁아지겠죠? 반대로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적으니까 자, 이게 더 조리개가 더 늘어나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여러분들 눈동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동자 못 보겠지만, 자, 동그랗단 말이에요. 원형인데, 그런데 이 고양이와 그 다음에 늑대와 같은 육식 동물은 세로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 동물들은 지금 어떻게? 자, 약간 가로로 눈동자, 이 눈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눈동자의 모양이 길쭉합니다. 자,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육상 동물 중에 모든 육식 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 매복형 자, 육식 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거죠. 그 먹이 사슬로 한다면 초식 동물이 있고 그 위에 이걸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그 위에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는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사냥감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일반적으로 이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를 씁니다. 양안시. 자, 각 눈으로부터 얻는 영상의 차이인 양안시차를 하나의 자, 이거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자,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자,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 자, 심도 역시 중요하답니다. 자, 심도란 자,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우리는 심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즉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서 자,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지게 된대요. 자, 이해되시죠? 자, 조리개가 많이 닫히게 되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이렇게 좁아질 거예요, 지금. 자, 그럼으로써 이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요, 초점이. 자,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결국 어떻게 조리개가 많이 열려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겠죠? 이런 경우를 심도가 자, 깊다. 자, 이것을 좁다, 넓다 이렇게 보면 될 거를 이렇게 지금 심도가 얕다, 깊다. 이 심자가 깊을 심자를 써서 그래요. 자, 이런 원리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 자, 세로로는 심도가 얕아진대요. 자, 그만큼 이제 좁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가로로는 심도가 깊은 영상. 자, 가로로는 넓게 보게 되는 거네요, 지금. 자,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영상의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와 위의 물체들, 즉 실제 세계에서는 초점을 맞춘 대상의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물을 찍을 때 그 저기를 조절을 하죠. 거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 거리에 포커스가 맞은 부분은 그걸 어떻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거기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그거 거리가 지금 다른 초점이 안 맞으면 약간 흐리게 나올 겁니다. 자,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노란색 부분.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사냥감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자, 사냥감을 제외한 다른 물체들이 흐릿해짐으로써 눈동자가 원형일 때보다 정확한 거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쉽게 가면 내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목표물 있죠? 자, 이것을 더욱 뚜렷하게 내가 지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초식 동물은 자, 이것은 가로로 지금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통 같은 경우 양 같은 경우나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 눈이 이렇게 좀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겠죠. 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채야 하는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을 늘 두리번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자, 그 다음에 가로로는 심도가 얕은 영상을 얻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초점이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여 거리감보다는 자, 천적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것. 자, 그래서 어떤 일정한 거리감보다는 그 뭐가 있는지, 천적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게다가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빛보다 만화 영상을 좀 더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양안시인 매복형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은 단안시랍니다. 자, 그래서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서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두 시야가 겹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단안시라 할지라도 자, 입체 영상을 얻는 건 마찬가지네요. 자,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바로 뒤를 빼고 거의 전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의 눈동자 모양은 동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자, 생태학적 측면에서 포식자가 될지 피식자가 될지 그 위치에 따라 자, 각각의 동물들은 자, 생존을 위해서 바로 이 최적화된 자,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고, 자, 33번에는 표제의 부자를 정리하라고 했죠? 답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의 내용의 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는 자, 매복형이나 초식형이나 마찬가지 둘 다 양안시와 그 다음에 단안시를 사용하긴 하지만 둘 다 입체 영상을 얻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달리란 말이 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5번에서는 자, 기억과 니은인데 자, 기억은 누구였죠? 양과 늑대가 얻는 영상의 심도. 얘들은 어떤 애들이야? 초식동물이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자, 잠깐만. 늑대의 눈에는 각각 다르네요. 양은 지금 초식이고 늑대는 자, 육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따라 지금 달라지겠고. 자, 그다음 양과 늑대의 눈에는 다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건데. 자, 여기에서 자, 4번에 보시면 자,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자, 늑대인 경우는 가로로는 심도가 깊고 세로로는 심도가 얕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그 목표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자, 늑대는 양보다 바위와 나무가 더 흐릿하게 보이고 뭐만 보일까요? 목표물만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 38번에 갑니다. 자, 서양의 중세 시대에 인간의 어떤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 바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인간은 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 이 진리를 찾으려는 자, 학문의 목적 역시 신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명증, 자, 뚜렷하거나 분명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진리는 없어 보인다며 진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고대 회의주의적 철학자가 바로 바로 피론주의가 되겠네요. 자, 이게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신 중심의 세계관이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그 이정은 고대 국가까지, 고대 시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는데, 자, 또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자, 신이 모든 전체 인간의 어떤 질서를 관장을 하게 되고, 그 진리라는 것도 있다고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 피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진리가 있어? 우리 눈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 없네. 자, 그럼 없는 거 아니야? 자, 거기도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자, A입니다. 자, 피론주의자들은 자, 인간들이 진리를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진리를 찾거나, 자, 여기서 진리를 찾았거나 이미 또는 진리가 없다고 포기를 했거나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세 가지. 자, 그럼 진리를 찾았다는 건 진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중이야. 세 가지 경우라고 지금 한정을 하는데, 자, 그들은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건 지나친 독단주의야. 혼자서 지금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이런 거에 불과해. 이렇게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은 하였지만, 진리의 존재 여부는 결국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은 자,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왜? 아까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찾았다고 보는 입장과 그다음에 반대로
그걸 없어. 그래서 못 찾아. 아니면 지금 그걸 찾고는 있지만 있는지 확실할 수가 없어. 자, 이 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자, 이때 어떤 명제 P와 그 다음에 이걸 부정하는 나P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을 고려한다면 자, P와 나P 중 하나는 분명히 참이 돼야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진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피론주의자의 주장은 거짓이 돼버립니다. 이걸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없다고 보기도 하니까 자, 이거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하고 하나는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배중률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피론주의자 입장은 거짓이 돼버리네요. 자, 또한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면 그 주장 자체가 참이 되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참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피론주의자의 주장은 거짓이 돼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 한쪽에 없다고 해서 못 찾았어? 아니야, 있어? 이미 찾았어? 이렇게 본다는 것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돼버리네요. 그렇다면 왜 피론주의자들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했을까? 자, 그들은 어떤 명제가 참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 자, 의심할 바가 없는 뚜렷한 게 증명되는 것.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뚜렷한, 분명하게, 그 다음에 증명이 되는 명증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명제들을 서로 충돌하고 서로 대립시키면서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의심하는 자, 이걸 우리는 뭐란다? 자, 이거 회의란 말을 씁니다. 자, 의문을 품는 거예요. 과연 진리는 있나? 야, 없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있다고 지금 믿는 거 아니야? 자, 의문을 지금 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명제들은 대립이 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거나 또는 열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떤 명제도 명증성을 지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뚜렷하게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 이게 어떻게 뚜렷하게 증명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증성에도 위배가 되고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회의주의적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진리는 없어 보인다는 자, 결론적으로 이게 가게 됩니다. 자, 피론주의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이런 판단 중지 상태를 뭐라고 봤다? 이걸 에포케라고 봤습니다. 자, 우리 놔버리자. 자, 지금 우리는 이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놔버려.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아포케라고 한다면 자, 이때 에포케는 자, 어떤 명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그들은 진리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면 진리를 얻기 위한 고뇌에서 벗어나 자, 마음의 평정 상태인 바로 아타락시아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관심을 끊음으로써 거기에 따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자, 하지만 피론주의로 인해 자, 밑에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피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인간 스스로에 의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관심을 끊었어. 마음의 평정을 얻었어. 이거 인간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는 신중심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한편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고대 피론주의의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자, 결국 회의주의적 입장을 데카르트도 받아들여요. 의문을 품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지금 피론주의자들은 진리의 존재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의문을 품게 되고 자,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자, 인간의 인식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근대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고대 피론주의가 인간이 주체성을 획득하는 데 미친 영향. 결국 신이라는 건 증명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것을 놔버리고 어떤 상태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포케, 더 나가서 아타락시아인가요? 자, 이 상태까지 가면 결국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 주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7번에서 피론주의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만 좀 고르라고 했어.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하고 대립시켜서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했다. 이거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어떠한 명제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그다음에 열등하다고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에 이르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자, 마음의 평정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 FK 상태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FK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야? 중지한다는 거지. 그 진리를 파악하는 건 아니죠, 지금. 자, 그다음에 리을에서 어떤 명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의심이 되지 않는 명증성을 지녀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자, 38번에서 자, 이번에는 바로 데카르트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데카르트는 자,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 기초적 믿음을 찾기 위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죠. 자,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자, 이걸 회의적 사고. 아까 회의, 의문을 품다, 의심을 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를 통해 자, 진리를 추구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기초적 믿음은 사유하는 자, 사고하는 자,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른 진리 추구의 토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보이네요. 바로 뭐냐? 자, 지금 여기 있는 누구도 앞에 있는 필원주의자도 입장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데카르트도 똑같은 회의주의적 입장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의문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이 지금 5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수학적인 진리란 말이야.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것조차도 의심을 해요. 혹시 2 더하기 3이 6인데 어떤 지금 어떤 신이 이것을 지금 바꿔가지고 우리의 의식 속에다가 2 더하기 3은 5라고 지금 심어준 건 아니야? 이것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자, 단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봐요. 의심하는 주체인 인간 자체는 바로 뭐가다?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 존재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걸 인식하고 의심을 품는 주체인 우리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의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회의주의적 입장이라고 봐줘요. 데카르트 입장. 자, 여기서 자, 38번에 A, B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자, 필원주의 입장도 그렇고 여기 있는 데카르트도 결국 회의주의적 사고는 같이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지금. 자, 답 3번. 자, 39, 4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요번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특강 교재에 다시 한번 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2000 몇 년도예요? 17학년도인가요? 17학년도 이 모의고사 2학년 문제가 요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교재에 실리고 그 다음에 6월달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고요. 자, 이건 먼저 뭘 보고 갈 거냐면 이 작품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자, 여기 있는 42번을 먼저 좀 보고 갑니다. 자, 42번에 보시면 자, 이 작가의 어떤 의도나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작품에서는 이 무사와 악사라는 작품에서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외려 침묵을 하고 있다가 자,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거나 자, 그다음에 되게 좀 가식적인 거죠. 허위적인 거야. 또 이념을 따르기보다는 자, 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 자, 이걸 추구하는 어떤 지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작가는 역사적 상황에서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들, 바로 이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 이걸 전제로 좀 깔고 가야 돼요, 지금. 이 작품에서. 자,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보이죠? 자, 여기 디귿 부분을 먼저 보고 갑니다. 자, 지금 맨 앞에 여기 이 본문의 앞에 부분은 바로 일제 강점기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때도 그렇고 자, 조국의 어떤 해방과 남북 분단이 왔을 때도 6.25 전쟁이나 그다음 남북 분단, 4.19 의거, 5.16 혁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결국 어떻게 지식인들이 뭔가 앞장서서 이걸 개혁하거나 이걸 올바로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 있단 말이야. 자,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여기 기범이라는 인물을 통해 지금 비판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기범이라는 인물도 긍정적 인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악사에 불과합니다. 자, 가보시면
자, 여기서 본문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자, 막 지금 이제 출정 기념식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일제 강점기 때 지금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지금 치르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자기의 어떤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조선인 청년들을 지금 어디 전쟁터에 그 총알바지로 지금 내세우려고 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자, 여러분 같은 이 학생들이 이 출정식, 기념식, 막 기념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냐? 서로 이 조선 만세를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념사가 막 끝나는 그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로 긴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로 간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않고 한 사람만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지금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서로 간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 자, 그런데 자, 한 사람이 어떤 신호로 해갖고 이게 같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기로 했었는데 자, 그들은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같은 학생들입니다. 그 출정식에 이렇게 참여한 조선의 그 학생들, 젊은이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자, 공포와 그 다음에 불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누가 하나 지금 앞장서서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용기가 없는 거야, 서로 간에. 자, 여기 서술자인 나 또한 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안도입니다. 아, 결국은 거사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여기서 느끼는 안도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쁘기까지 했대요. 자, 결국 거사는 지금 실패했다고 나는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사가 실패했다고 가정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결론처럼, 자, 결말처럼 느껴졌고, 그동안 내가 지금 불안과 공포했던 나 자신이, 자, 외려 우스꽝스럽게까지 여겨졌어요.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누군가가, 자, 무서운 여기를 공포의 도가니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어디선가 갑자기, 자, 조선 만세. 이게 바로 우리 신호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걸 하면 나머지 그 군종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같이 만세를 부르기로 했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다음의 행동들을 보시면, 자, 기범이가 지금 조선 만세를 불렀어요. 자,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에 그대로 앞좌석에 홀로 대뚝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 장례는 고요합니다. 그 누구도 동조를 하지 않네요. 여러분 모습인가요? 아무도 지금 같이 만세를 부르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 자, 외려 서술자인 나를 포함한 이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거사는 실패했고, 자,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안도감까지 갖고 있는 그 찰나에 기범이가 지금 만세를 불러버렸단 말이야. 자, 밑에, 자, 학생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헌병들. 자, 여기 있는 고관이나 헌병들은 다 일본인들. 자, 넉나간 표정으로 기범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봅니다. 자,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입니다. 자, 그리고 자, 시간이 아주 긴 듯 짧은 듯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던 식장에 거기는 경비를 맡고 있던 이 헌병들은 자,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또 얘들이 또 어떤 뭔가 같은 단합된 어떤 힘을 보여주면 얘들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칼을 지금 딱 손을 잡고 있어요. 자, 그들은 기범이 또 한 번 소리치면 식장에서 당장이 그를 체포할 듯한 험악한 기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자, 두 번째 만세를 기범은 결국 또 부르네요. 자, 근데 이건 조선 만세가 아니네요. 우린 조선 만세를 부르기로 했지 일본인 만세를 부르려고 약속은 안 했어. 자, 여기서 침묵은 계속되었고 헌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범을 쏘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의문에 하나 빠져버렸어요. 자, 어떤 의문? 자, 너는 왜 아까 조선 만세를 부른 후에 왜 뒤따라 일본 만세를 부른 거야? 이 의도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 너의 만세는 무슨 뜻인가? 자, 너는 대체 어느 편이냐? 자,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내려졌네요. 바로 제3의 만세. 바로 대동아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결국 기범은 어느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랬어? 이 대동아 전쟁에 총알바지로 누가 나가기로 한 거야? 출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인 청년들이 거기 나가게 된 거잖아. 거기도 일본 만세, 대동아 만세까지 불렀다는 것은 그걸 찬성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친일이에요, 친일. 이해되시나요? 자, 식장을 지배해왔던 이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다 깨끗이 해소가 되었대요. 왜? 자, 첫 번째 만세를 통해 아까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줬어요. 왜? 같이 분명히 만세를 부르기로 했으니까.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만세는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나는 사건이 끝난 후에 기범이가 어째서 거사의 중임을 중대한 임무를 자청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을 했고, 왜? 그만큼의 용기가 없었단 말이야,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만일 성공할 기미를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그런 목적까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는 판단을 합니다. 자, 중략으로 갑니다. 기범은 일규를 배신한 적이 있음에도,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이 오일규란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 흐름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6.1 전쟁이 터졌고 5.16 혁명이 일어났고, 자, 요 일련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자, 이 상황에서 5.19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 민중들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 기범이가 거기 이제 참모였어요, 지금. 자, 그런데 자, 기범이가 결국 상대방 5.19와 그 후보의 그 상대방하고 어떻게 됐어요? 에게 뇌물을 받고 나서 배신을 한번 때렸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자, 지금 갑자기 5.19가 어떻게 했냐? 자, 결국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에 지금 뻔뻔하게 나타난 기범이가 지금 누구를, 그 죽은 망자인 5.19를 욕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서술자인 나는 어떻게 돼요? 이런 그런 기범이가 밉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여기서 아까 그 윗부분에서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자, 대동아 만세를 외쳐서 친일 행위를 했던 것도 기범이란 말이야. 자, 거기에 비하면 5.19는 어떤 인물이야? 끝까지 민중들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맨 마지막. 자,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고요. 자, 이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자,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자, 일규는, 자, 전신으로, 자, 온몸으로 세상을 산 놈이야. 자, 민중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자, 네가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자,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비난해도, 자, 5.19를 비난해도, 자,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자, 천만에, 자, 그러면서 누구예요? 기범입니다. 자, 기범은 여기에서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에 불과해. 자, 뽑아본 일이 없는 칼을 차고는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야. 자, 결국 난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얘는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자, 기억입니다. 자, 일규가 자, 어디에 있었는지 본 일이 없대요. 자,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온 세상이 이미 더없이 편안해진 후래요. 자, 그럼 일규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민중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어떤 하나 그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대에 불과한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소치인 것이다. 자,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는 거냐? 죽고 나서 이제서 왜 일규를 그립다고 얘기하는 거니?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 맛이 없다고 얘기하냐? 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어요, 이제 기범이한테. 자, 그랬더니 자, 이 뒷부분에서는 지금 누가? 자, 기범이가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자, 광대 같은 주인. 바로 이게 누가 해당이 되는 거야? 자, 바로 무사죠. 자,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자,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고시를 잘 해내기 때문이야. 자, 좋다. 너는 그렇다고 치자. 그럼 왜 일규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냐? 이미 죽은 일규가 왜 너를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건데, 자,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에 그를 칭송할 악사가 필요한 법이다. 자,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기를 칭찬하는 노래를 읊을 수가 없어. 자, 악사는 바로 그런 기회를 대비했다가, 자,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 연주를 해요. 자, 이 연주를 통해서
자,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 말은 우정이라고 하지만 공생하는 거죠. 자, 결국 여기서 앞에 나서는 인물은 누가 되는 거고, 광대와 같은 무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서 얘 권력에 지금 빌붙어 갖고 사는 게 바로 악사란 뜻이에요, 지금. 자, 너는 그럼 무사 뒤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냐? 자, 이렇게 되물었고요, 기범한테.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겐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 즐거움이야. 자, 그냥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안일만을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 나는 살고 있어서 자, 살아남아서 고마울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에 너는 그 무슨 뜻이 있다는 거냐? 사람이 사는데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면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를 거야? 자, 내 놈의 그 추잡한 행각들을 변호하기 위해 너는 너 자신의 사는 의미까지 죽일 셈이냐? 자, 그랬더니 자, 거기에 대해서 기범이가 얘기합니다. 너의 말은 순서가 틀렸어. 사는 의미를 죽이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어. 자, 지금의 자기는 어떻게 한대요? 사는 의미 자체를 죽이려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얘는 지금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어요. 자, 진정한 결국 우리 한국민을 살고 있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못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식민지의 그 백성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이건 죽느니만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게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세상은 서푼어치 밥이나 먹여주고 우리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강요한다. 너도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으면 너의 그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봐. 자, 어떤 걸? 자,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대동아 전쟁 때도 그렇고 자, 해방이 됐고 남북 분단이 되었을 때도 자, 6.25 전쟁과 동족 상잔 또 4.19 의거와 5.16 혁명 그때 뭘 했냐? 너는 자, 이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네가 한 일이 대체 뭐야? 우린 모두가 살아남는 게 고작이었어. 자, 아무도 결국 지식인으로서 지금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꾸려고 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야. 나선 자가. 자,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영감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자, 그냥 똥이나 싸고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이나 만들었을 뿐이야. 자,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좀 무기력했다는 얘기예요. 자, 36년 동안 일자에 있으면서 2천만 동포는 무엇을 한 거냐? 대체 그들이 뭘 했길래 자, 일제가 물러가자 반민특위를 조직한 거냐? 자, 반민특위가 뭐예요? 그렇지, 친일파 같은 걸 여기 하는 거야. 색출해서 이걸 처단하는 이런 건데 결국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모두 숨죽이고 있다가 일제가 물러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막 일어나가지고 나서가지고는 자, 친일파 타도하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지금. 자,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엄청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 비밀스러운 역사나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기록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난 후일담으로 나올 뿐이야. 자,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자, 무수한 양심이란 것들이 그것들의 진행을 목격했지만, 자, 지식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이걸 목격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것들이 진행될 동안 그 누구 하나 끽소리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저항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 많은 정의와 양심들은 그때는 모두 어디 틀어박혀 있는 거냐?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한 의의 있는 삶이라는 거냐? 자, 지금 기범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자, 우리는 악사에 불과해요, 지금. 자,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다 악사에 불과해. 재산이라고는 아주 잘 트인 목청 하나밖에 없어. 자, 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뒷전에서 잘한다, 옳소 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뒤에서 박수나 쳐주면 된대요. 자, 그러면서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즐거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거는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39번에 갑니다. 자, 이 작품에서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인물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는 지금 서술자인 내가 자, 여기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내가 여기 나란 서술자가 기범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지금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됐니? 자, 그 다음에 40번에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건을 지금 정리해놨는데 자, 맨 처음에 거사를 계획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사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네요. 자, 그리고 자, 그때 갑자기 기범이가 조선 만세를 외쳤죠. 자, 사람들은 다 의아해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일본 만세 두 번째 만세를 외쳤어요.
그리더니 다시 또 대동아 만세까지를 외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헌병들은 기범이가 D를 행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자, 조선 만세를 외친 이유도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자, 여기 있는 이 일본 만세를 외친 의도도 정확히 간파한 게 아니죠.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대동아 만세를 외쳤을 때, 아, 제가 지금 이 대동아 전쟁에 그리고 출정식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하는 입장이구나. 자,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41번 A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적절한 거. 여기는 무사와 악사 이야기가 나오나요? 자, 무사와 악사를 통해서 결국 이 진정한 이 양심들이 결국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개인적 안일만을 위하는 자, 이런 거에 대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2번. 자, 여기서 아까 정렬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지금 모두 침묵을 하고 있다가, 자,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생계, 개인적인 안일만을 위하는 이런 지식인들, 이런 거에 대한 비판,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맞는 거 찾으라고 했죠? 자, 기억에서 세상이 편해진 후에 행동하는 것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대에 불과한 무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자, 그러다가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만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답 1번. 자, 43, 45번 바로 갑니다. 자, 주봉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옥경에, 자, 옥경이 뭐야? 백옥경. 자, 바로 이 황상제가 살고 있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선관이, 자, 신선이 한 명. 자, 지금 뭐 하러 갔다가, 지금 제1봉에 놀러 왔다가, 자, 이때 황제가 지금 거동하는 것을 보고는 급히 올라가느라, 자, 뭐를 빠뜨리고 가버렸어요? 자, 옥피리와 검은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빠뜨려 놓고 가버렸네요. 자, 주봉이가 그걸 주워서, 자,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자, 천자에게 바쳤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 천자가 지금 백관들, 자, 신하들한테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안다 모른다? 자, 신하들은 모르네요. 자, 주봉한테 물어봤더니, 자, 여기 밑에 한 가지 더 볼 게 있네. 자, 따옴표는 없습니다. 아무리 알고자 한들 옥경의 성관이 가졌던 보배라 어찌 알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천자가 주봉한테 물어봤죠? 자, 바로 이 주봉을 얘기합니다. 주봉, 너는 이걸 아니, 이게 뭔지 아니? 자,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자, 옥전은 장량이 계명산에 올라 8천 병사를 어떻게 할 때, 자, 여기서 제거할 때, 그때 이걸 진압할 때 썼던 바로 그 옥저이고, 검은고는 선관이 팔선녀를 희롱하던 검은고입니다. 이렇게. 자, 이건 결국 지상의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 하늘나라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천자가 지금 누구에게? 주봉에게. 자, 그걸 연주해 보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그것을 입에 물고 자,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가 엄청 기막혔나 봐요, 지금. 자, 지금 천자가 지금 주봉이의 손을 잡더니 자, 어떻게 자, 여러 벼슬을 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 큰 글씨로 사명기를 써 가지고 자, 주식을 이제 환공을 합니다. 자, 당연하게 간신들이 또 뒤에 있겠죠? 자, 이 조정의 그 여러 신하들이 모여 의논을 합니다. 자, 주봉이 지금 조정의 권세를 자기 혼자 차지했으니, 자, 우리는 무슨 벼슬을 하겠는가? 자, 그럼 주봉을 원망을 하고, 자, 한 가지 묘책을 지금 생각해내네요. 자, 바로 뭡니까? 자, 해평이란 지역에 도사를 보낸 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지방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방관을 지금 보낸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이 해평 도서로 간 놈들이 자, 똑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작당을 해서 연습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국가에 큰 환란을 일으킬까 하오니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황제는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자, 여기서 이제 황제가 지금 어떻게 하냐? 자, 문무 여러 신하들의 들 중에 자, 충성심이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어 보내도록 하라. 자, 결국 누가 가게 됐을까요? 바로 이 주봉이가 해평 도사로 이제 가게 됐겠네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해평 도사로 가던 주봉은 자, 해적을 만납니다. 해적이에요. 해적인 장치경에 의해 아내와 헤어져 떠돕니다.
자, 가족 헤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아내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주봉이 아이를. 주봉이 아내는 아들 혜선을 낳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혜선과 헤어져요. 자, 가족들이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네요. 아내와 남편도 헤어졌고, 아들마저 헤어집니다. 자, 근데, 자, 공교롭게도 혜선이는 누구 밑에서 크게 돼요? 장치경에 의해 길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혜선이는 자기 아버지, 자기 진짜 아버지 엄마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과거 시험으로 황성에 간 혜선은 하룻밤 묵게 된 곳에서 바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주인은 누구죠? 주공의 엄마이면서 혜선이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됩니다, 지금. 자, 여기서 부인께서 소자를 보시고 그렇게 지금 슬퍼하시니 부인의 자제분, 그 자식분 아드님께서 어디를 가셨나 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부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주봉인데 일찍이 14세 과거에 급제했대요. 되게 일찍이네요. 자, 그래서 해평도사로 간 지 14년이나 되었다. 자, 여기 14년이란 기간 이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근데 소식이 완전히 끊겨서 답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뒷부분에 갑니다. 혜선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과거 볼 생각도 없어져. 자, 부인께 여쭙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저 옥저와 그 다음에 검은 거를 주신다면 자, 값을 제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를 지금 누구 혜선이한테 줬더니 자, 이걸 붑니다. 그 소리가 자, 예전에 이제 부인이 생각하기를 옛날 자기 아들인 주봉이 부는 것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내어주네요. 그냥 죽은 자식을 생각하여 주는 것이니 부디 자주 들러주시오. 이때 혜선이가 부인께 하직을 하고 바로 자, 해평으로 날아가. 뭐야 얘? 얘 지금 지금 붕붕 날아다닙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자, 경치가 좋은 곳에 앉아서 옥저와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자, 주봉이가 지금 어떻게 여기저기 빌어먹고 다니다가 자,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결국 이 해평도서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이게 완전 개 그지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빌어먹으면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천만에로 이 옥저와 검은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되게 지금 낯익은 소리가 있죠? 자, 그래서 찾아 올라가 봤더니 한 소년이 자,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옥저도 낯이 익었고 검은고도 낯이 익습니다. 저건 분명히 나의 옥저인데 자, 바로 주봉이가 지금 혜선과 만나는 장면이네요. 자, 눈물을 흘리니 이를 본 혜선이가 물어봅니다. 자, 거리는 자, 무슨 까닭으로 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슬퍼합니까? 그랬더니 자, 주봉이가 대답을 하네요. 자, 나는 주승상의 아들 주봉인데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해서 자, 황제께서 벼슬 많이 주심에 조정이 다 어떻게 조정에 있는 백관들이 신하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를 하여 지금 나로 하여금 좀 해평 도사로 보내도록 했다. 자, 그래서 자, 이 해평 도사로 부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수적인 그 해적인 장치경을 만나서 하인 40여 명은 다 죽었고 나 또한 물에 빠져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자, 다행으로 천만다행으로 누가 살려줬대요? 자, 옥황상제께서 살려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빌어먹고 있는 것이다. 하고는 옥저와 검은고를 자꾸 쳐다봅니다. 자, 이를 본 혜선이가 묻기를 자, 이 옥저와 검은고를 네가 한번 들어보겠는가? 이거 뭐야? 나중에 알겠지만 지 아버지한테 너라고 하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옥저와 검은고를 주니 주봉이가 받아 옥저는 입에 물고 검은고는 손으로 타니 그 소리가 어떻대요? 혜선이보다 더 아름다웠대요. 자, 여기서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은 자, 이거 부자지간, 자, 부모와 자식지간이 아니면 분명히 형제지간일 거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자, 혜선이도 뭔가 좀 의아해요. 황성에서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그 말하는 게 이 주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주봉인 것 같고 주봉이 떠난 지가 지금 14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자기 나이와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가 지금 거린과 같다고 하니까 부모 자식 아니면 형제 지간일 거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자신의 어떤 출생에 대한 비밀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43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중간중간에 따옴표가 없이 서술자의 목소리가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바로 주관적 판단이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4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부인은 혜선의 연주를 듣고 혜선이가 주봉과 자기 아들과 인연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나요? 여기까지 못하고 있죠? 그냥 아들 생각이 나서, 자, 지금 혜선이한테 이 옥저와, 그 다음 뭘 주게 되는 거야? 이 검은 거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번. 자, 주봉전은 주여득. 자, 여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주승상입니다. 자, 주승상, 주여득과, 자, 주봉과, 그 다음에 주혜선 3대 걸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데, 자, 여기서, 자, 이산, 서로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실연을 당하고 다시 만나는, 이런 서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주봉전은 신물 획득과, 아까 있는 그 옥저나, 그 다음에 또 검거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획득과 가족 찾기, 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우연히 자, 이게 반복되면서 중간중간에 이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등 작품 전반에 걸쳐 비현실적 요소가 삽입하여 당대의 독자들에게 큰 흥미를 줬다 이겁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혜선이가 부인을 만나 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과거를 치를 생각이 없어진 것에서 전기성. 이 전기성이라는 건 비현실성인데 자, 여기서는 이것을 지금 측은히 여기거나 연민의 어떤 감정이긴 하지만 이것을 전기성이라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